아버님, 이제 그만 죽어주셔야겠어요. 절벽 끝 며느리가 내 등을 사정없이 떠밀었으니라. 10억짜리 사망? 보험에 가입한 지 딱 열흘째 되던 날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밀어버린 늙은이가 30년 경력의 독사였다는 사실에. 나는 32해 동안 딱 두 가지만 잘 먹고 살았다. 쌀밥과 사람의 거짓말이었다. 보험 범죄. 조사관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다르다. 인간의 밑바닥만 골라 헤집고 다니는 일이다. 팔다리를 멀쩡히 놔두고 불구인 척 보험금을 뜯어내는 자. 멀쩡한 집에 제 손으로 불을 질러 재산을 불리려는 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수익 창구로 만든 자들까지. 32해 동안 나는 그 온갖 쓰레기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거짓을 낚아챘다. 동료들은 나를 독사라 불렀다. 한 번 물면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러웠다. 처음 그 별명을 얻은 건 입사 4년차 겨울이었다. 당시 담당한 사건은 보험금 3억짜리 익사 위장 사망이었다. 피의자는 52살 가장이었고 증거는 없었다. 동료들은 자살 처리하고 넘어가자고 했다. 나는 석 달을 매달렸다. 그 사람 주변 인물을 18번 재면담했고 현장을 22번 드나들었으며 결국 익사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한 올의 각도로 타사를 입증했다. 그 사건 이후로 조사국에서는 나를 독사 강태수라 불렀다. 물면 놔주지 않는 놈. 퇴직 전날 밤 후배 조사관 민준이 소주잔을 채우며 물었다. 선배님, 30년 동안 사기꾼만 잡다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선배님이 좀 무섭거든요. 어떻게 사람 눈만 보고 죄다 아나요? 나는 웃었다. 입술만. 세상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냐고? 아니, 반대다. 30년을 하다 보면 진짜 악인이 얼마나 드문지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기는 포지라는 사업 집단에서 일어납니다. 궁핍과 탐욕과 겁쟁이, 근성이 뒤섞인 결과물이다. 진짜 무서움. 인간은 따로 있다. 거짓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스스로도 그것을 믿어버린 자들. 아무렇지 않게 눈을 마주치는 자들. 그 눈빛을 나는 100m 밖에서도 구분해낸다. 30년이 만들어준 감각이다. 그리고 그 눈빛을 처음 내 가족의 얼굴에서 발견한 건 퇴직하고 정확히 217일째 되는 저녁이었다. 아들 성민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나는 솔직히 기뻤다. 40이 다 되고로 장가를 못 가. 속이 까맣게 탔던 판이었다. 지혜는 첫 대면부터 뽁 부러졌다. 밥상머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 눈을 피하지 않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는 성민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사가 며느리의 천막이에 그냥 넘어간 것이다. 뒤늦게 돌아보면 그건 내 실수가 아니었다. 지혜는 그날 진짜였다. 적어도 그날은 사람이 곧 앞에서 달라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내 자식 일에서만큼은 두 눈을 감아버렸다. 조사관 강태수가 아니라 그냥 아비 강태수로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다. 성민이 주식으로 처음 돈을 날린 건 결혼 1년 차였다. 1,000만 원이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성민이 두 번째로 돈을 날린 건 2년 차 봄이었다. 4천만 원이었다. 나는 또 모른 척했다. 그리고 3년 차 가을, 성민은 레버리지 투자로 2억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증발시켰다. 그 이후로 지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했다. 내 밥상을 챙겨주는 손길이 딱 한 박자씩 늦어졌다. 나를 부를 때 목소리의 텐션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느껴졌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자신을 연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취조실에서 3번 넘게 확인한 그 낌새. 저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 나는 기다렸다. 증거 없이 움직이는 건 독사의 방식이 아니니까. 퇴직하고 나서 나는 부쩍 눈이 침침해졌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보이기로 했다. 낡은 돋보기 안경을 꺼내 낀 건
지혜의 눈빛이 달라진 걸 확인한 직후였다. 조사관 시절 나는 종종 일부러 허술하게 보이는 전략을 썼다. 상대가 방심해야 발이 밟힌다. 퇴직 후에도 그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다. 안경테 안쪽에 꼬깃꼬깃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새끼 손톱만 한 그 기계는 충전 한 번에 72시간을 버텼다. 나는 매일 아침 그것을 충전하고 안경에 끼워뒀다. 준비는 되어 있었다. 이제 기다리면 됐다.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2시였다. 지혜가 특유의 새콤한 향수 냄새를 앞세우며 내 방문을 두드렸다. 목소리가 유난히 상냥했다. 밥 먹기 전에 며느리가 그렇게 상냥하게 굴면 10중 8구 무언가 부탁이 있다는 신호다. 나는 인생 경험으로 그 공식을 꿰고 있었지만 모른 척 낡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흐리멍덩한 눈으로 올려다봤다. 아버님, 이번에 성민 씨 회사에서 가족여행 지원금이 나왔거든요. 복지 제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서명만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모실게요. 아버님은 그냥 도장만 쾅 찍으시면 돼요. 지혜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나는 침침한 눈인 척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 순간 32해 동안 갈고 닦은 내 두 눈은 단 3초 만에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냈다. 피보험자 강태수, 남, 67세, 사망보험금 10억 원, 수익자 강성민, 정지혜,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가족 여행지원금 서류가 아니었다. 나를 수익 창구로 만들기 위한 10억짜리 사망보험 가입 신청서였다. 게다가 일시납,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것이다. 빠르면 가입 후 2주 이내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나는 32해 동안 비유로만 알았다.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다. 명치 아래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들 녀석, 43살을 먹고 네가 이런 놈이었냐. 하지만 독사는 함부로 물지 않는다. 물기 전에 반드시 독이 준비되어야 한다.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 침이 고렸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각이 목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나는 실없이 희죽 웃으며 서류에 지장을 꾹 찍어주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역시 최고구나. 이런 걱정까지 다 해줘서 어쩌나. 아이고, 효자 며느리 얻은 덕에 이 늙은이가 호강하는구먼. 지혜의 입꼬리가 0.3초 아주 얄팍하게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안경 테두리 버튼을 지그시 눌렀다. 붉은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서류 한 장으론 부족하다. 직접적인 범행 의도가 담긴 발화, 그리고 실행 장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독사는 독을 품고 조용히 기다린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다. 선배님, 지금 몇 시인데요? 내 선배 죽이려는 놈들 잡아야 한다. 시간 있냐 없냐? 잠깐의 침묵. 달려갑니다. 민준이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나는 녀석에게 보험 가입 신청서 사진과 지금까지 녹음된 파일을 건넸다. 민준은 파일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다.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배님 아들이 맞죠? 강성민. 그래, 이걸 저한테 가져오셨다는 건 직접 처리하실 생각은 없다는 거죠? 당연하지. 나는 조사관이야. 조사관은 법대로 한다. 민준의 눈이 빨개졌다. 나는 못 본 척 창밖을 봤다. 독사는 울지 않는 나. 나는 그냥 눈이 좀 건조한 것뿐이다. 그 후 72시간, 나와 민준은 계획을 짰다. 위장 관광객으로 절벽 주변을 포위할 형사 8명, 드론 촬영팀, 그리고 범행 시도 직전에 녹음 파일을 재생할 타이밍.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려면 딱 하나가 더 필요했다. 지혜의 입에서 범행 의사를 직접적으로 담은 발화. 그건 생각보다 빨리 왔다. 보험 가입 사흘 뒤 늦은 밤
성민과 지혜의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복도를 지나는 척 걸음을 늦췄다. 문틈 사이로 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자기야, 늙은이 절벽에서 밀고 나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부터 해. 사고사로 처리되면 바로 10억 나오거든. 알았지? 딱 한 번만 힘주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말리지도 못하고 거기 서 있을게. 지혜, 됐어. 나 혼자 한다. 자기는 차에 있어. 복도에 홀로 서서 나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래도 벽에 기대지 않았다. 독사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내 방으로 돌아갔다. 지혜가 절벽 산책로 나들이를 제안한 건 보험 가입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식탁 앞에 앉아 된장찌개를 후루룩 마시던 나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날씨도 좋은데 저희 드라이브 갈까요? 거기 절벽 산책로가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사진도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나는 속으로 날짜를 헤아렸다. 보험 가입 후 열흘. 예상보다 사흘 빠르다. 주식 빚독촉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 여자 배짱이 내 예상보다 두꺼운 것이다. 나는 희죽 웃으며 밥그릇을 내려놨다. 그래, 요즘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뻣뻣하더라. 잘됐다. 성민은 그 말을 듣는 내내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식욕이 없는 거다. 나는 그 녀석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내 피를 받은 녀석이다. 코가 낮고 귀가 넓적한 게 영락없이 나를 닮았다. 그 얼굴로 아비를 죽이려 했다. 가슴이 서늘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출발 전날 밤 12시 나는 민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내용은 단 2글자였다. 내일. 민준의 답장 준비됐습니다. 나는 낡은 돋보기 안경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안경테 안쪽의 녹음기를 확인했다. 완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 가족도, 수사도, 독사 강태수의 마지막 현장도, 그리고 아들도. 출발 당일 아침, 지혜는 새빨간 가죽 장갑을 챙기는 걸 내가 봤다. 10월 중순이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장갑이 필요한 계절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 장갑은 두껍고 손목까지 올라오는 종류였다. 나는 그 장갑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뒤졌다. 3초 만에 나왔다. 15년 전 바닷가 추락 위장 살인 사건. 범인이 피해자를 밀칠 때 손 미끄럼을 방지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절벽을 향해 달리는 차 안은 가족여행이라기엔 너무 조용했다. 성민은 운전대를 잡고 백미러로 연신 내 눈치를 살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흔들리고 있었다. 지혜는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을 두드렸다. 새빨간 장갑을 낀 채로. 나는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뒷자리에서 지켜봤다. 수신인은 성민. 메시지 내용이 잠깐 창에 떴다. 흔들리지 마. 딱 10분이야. 10분만 참으면 2억 3천 다 갚는다. 성민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시퍼렇고 거치었다. 멀리서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님, 거기가 진짜 절경이래요. 사진 명소로 엄청 유명한데요. 오면 후회 없다고 블로그마다 나오더라고요. 기대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그러나 룸미러 너머로 0.5초 마주친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취조실에서 30년 동안 마주해온 그 눈빛이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포식자의 눈. 돈의 눈이 멀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탁하고 섬뜩한 눈빛. 나는 모른 척 창밖을 바라보며 안경알을 닦았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입안에 비릿한 쇠맛이 돌았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나는 안경 테두리의 녹음기 버튼을 지그시 확인했다. 붉은 불빛. 돌아가고 있다. 차가 절벽 주차장에 들어섰다. 인적이 없었다. 지혜가 고른 날짜와 장소였다. 관광 비수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인적이 드문 끄트머리. 완벽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조건은 나와 민준이 함께 만든 것이기도 했다. 절벽 주변 숲속과 바위 뒤 등산복으로 위장한 형사 8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센 바람이 흰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채찍질했다. 발 아래 시퍼런 파도가 바위를 삼킬 듯 으르렁거렸다. 독사의 마지막 현장이었다. 인적이 끊긴 절벽 끝이었다. 발 아래로 20m 높이의 바위에 파도가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다.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워낙 강해 서 있는 것만으로 비틀거릴 것 같았다. 나는 짐짓 다리가 후들거리는 척 발을 질질 끌며 걸었다. 지혜가 내 팔을 부축하며 슬그머니 벼랑 쪽으로 유도하는 게 느껴졌다. 아버님, 저 바위 위에서 찍으면 진짜 멋있게 나와요. 조심조심,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기 한 발짝만 더 뒤로 가보세요. 한 발짝 뒤로.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알았다. 절벽 끝까지 딱 2발짝이 남아 있었다. 내가 한 발짝 뒤로 가면 한 발짝만 더 밀면 되는 거리가 된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 뒤로 절벽 끝이 느껴졌다. 세아가,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바람이 너무 센데. 늙은이 발이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지혜가 카메라를 들었다. 웃는 얼굴이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연기였다. 에이, 제가 꽉 잡아드릴게요. 아버님, 치즈 해보세요. 여기서 찍으면 진짜 작품 나온다니까요? 카메라를 든 척하면서 지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등 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 사이로 가죽 장갑이 비벼지는 소리가 났다. 새빨간 장갑을 낀 두 손이 서서히 내 어깨 높이를 향해 올라오는 것이 등 뒤로 선명하게 감지됐다. 성민은 저 멀리 주차장 쪽에 서서 차창에 기대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차마 못 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봤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하기 위한 포석인지. 아마 둘 다겠지. 지혜의 손이 내 등을 향해 거세게 밀쳐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움직였다. 30년이 근육에 새겨져 있었다. 바들거리던 다리에 순식간에 힘이 솟구쳤다. 몸을 옆으로 가볍게, 그러나 정확하게 비켜섰다. 단 반 발짝. 그러나 그 반 발짝이 전부였다. 지혜의 두 손은 내 등 대신 허공을 강하게 쳤다. 밀치려던 반동을 이기지 못한 그녀의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카메라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위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당황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는 지혜의 눈에 그제야 공포가 깃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텅 빈 줄만 알았던 절벽 주변의 숲과 바위 뒤에서 일제히 눈부신 플래시가 터졌다. 등산복으로 위장한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절벽 산책로를 사방에서 에워쌌다. 민준을 필두로 한 내 옛 후배 형사들과 특수조사관 8명이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혜가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사방이 이미 막혀 있었다. 주차장 쪽에서 성민이 끌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있던 성민도 현행범 공모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나는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냈다. 안경테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가 열리며 지혜의 목소리가 절벽 위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자기야, 늙은이 절벽에서 밀고 나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부터 해. 사고사로 처리되면 바로 10억 나오거든. 알았지? 딱 한 번만 힘주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파도 소리와 함께 지혜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리고 성민의 목소리도. 나는 그냥 말리지도 못하고 거기 서 있을게. 됐어. 나 혼자 한다. 자기는 차에 있어.
지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형사들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비로소 소리를 질렀다.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저는 진짜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실없던 늙은이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 내 눈이 지혜를 똑바로 쏘아봤다. 30년 전 처음 독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날처럼 서늘하고 조용하고 정확하게. 장난으로 한 말이 녹음됐어. 참 운도 없지.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그냥 한 말이라는 변명을 300번 넘게 들었어. 단 한 번도 통한 적 없다. 지혜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나는 시선을 거뒀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내 알바가 아니었다. 그건 판사가 판단할 일이다. 성민이 형사들에게 끌려 나왔다. 차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던 녀석은 43살 중년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쪼그라져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성민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아비를 벗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다. 아버지, 저는 진짜로 말렸어요. 처음부터 지혜가 꼬드긴 거예요. 저는 절벽까지 오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아버지, 믿어야죠.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자 수갑을 찬 지혜가 즉각 받아쳤다. 웃기지 마. 네가 이 사람 10억짜리 보험금으로 주식 빚 갚자고 먼저 꺼낸 말이잖아. 내가 싫다고 했더니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게 누군데?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이 비겁한 자식아. 성민이 벌떡 일어서려다 형사에게 제압당하며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뭐라 했어? 내가 먼저? 네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먼저 징징댄 거잖아. 내가 방법 찾아보자고 한 게 이런 뜻이었어? 나는 투자 얘기한 거라고. 투자? 투자라고? 그 입으로 지금? 수갑을 찬 부부가 절벽 바람 속에서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살인 공모를 부정하려다 도리어 서로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는 꼴이었다. 형사들은 무표정하게 수첩에 받아 적었다. 민주는 입꼬리를 간신히 참으며 내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다. 선배님, 저 지금 저 두 분이 법정에서도 저러면 판사님이 좋아하시겠는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열하는 성민의 얼굴을 바라봤다. 내 코를, 내 귀를 닮은 얼굴. 저 녀석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을 기억한다. 어린이집 졸업식 날 내 손을 잡고 걷던 것도 40살이 넘도록 아비한테 생일 전화 하나 꼬박꼬박 하던 녀석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아비를 절벽에서 밀기로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으르렁거렸다. 바람이 흰 머리카락을 채찍질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너무 많은 것인지도 몰랐다. 경찰차 2대가 성민과 지혜를 태우고 떠났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형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남았다. 녀석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건넸다. 나는 손을 저었다. 민준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선배님, 저 사실 이번에 선배님한테 많이 화가 났었어요. 왜? 처음에 연락받고 선배님 혼자 다 처리하려는 것 같아서요. 아들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려나 싶기도 했고요. 아니면 반대로 선배님 혼자 절벽에서. 민준이 말끝을 흐렸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독사가 함부로 물리냐? 그러게요. 민준이 피식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이번엔 입술만이 아니었다. 조금은 안쪽에서부터. 민준마저 떠나고 절벽 위에는 나 혼자 남았다. 거센 바닷바람이 늙은 백발을 사정없이 흩날렸다. 발 아래 파도는 여전히 시퍼렇게 바위를 삼키고 있었다. 나는 절벽 끝에 서서 오래도록 바다를 내려다봤다. 평생을 남의 죄를 캐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 손으로 내 자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될 줄은 몰랐다. 아비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 녀석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게 더 솔직한 말이다. 아이가 나쁜 어른이 되는 건 부모 탓인지, 세상 탓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 탓인지 32해를 인간의 밑바닥을 보며 살았어도 나는 여전히 그 답을 모른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공고, 서류 위조, 살인 교사, 혐의는 최고도 넘쳤다. 그리고 증거는 완벽했다. 독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나는 천천히 절벽에서 돌아섰다. 낡은 돋보기 안경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산책로를 걸어내려갔다. 한 걸음씩 천천히. 등 뒤에서 파도가 으르렁거렸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32해의 긴장감도,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대도. 강성민 43세과 정지혜 40세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공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법원은 강성민에게 징역 6년, 정지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위조된 보험 계약은 즉시 무효 처리됐다. 보험사는 강태수 씨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송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 강태수는 그 돈을 전액 익명으로 보험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아들의 선고 공판날 강태수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새벽짐을 챙겨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짐은 낡은 가방 하나였다. 돋보기 안경과 녹음기는 챙겼다. 이사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방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어제도 오늘도 바위를 삼키고 있었다. 그해 겨울, 보험범죄조사협회에서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하는 전화가 왔다. 강태수는 사흘을 고민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독사는 은퇴하지 않는다. 허물을 벗을 뿐이다. 오늘 사연 등불이 전해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 가족이기에 두 눈을 감아버린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사연 등불은 매주 이렇게 가슴 먹먹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